네, 기본적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거주 2년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이제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수 있고요. 우리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아시는 분이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내가 2주택임에도 일시적 2주택의 혜택을 적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다주택자라서 이제 전혀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이라든지 일시적 2주택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통해서 이제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다주택자인 분들이 아무래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기를 권하고 있죠. 네, 우리 세무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금전을 주는 것은 금전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보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주는데 이거를 빌려줬다고 하진 않고 그냥 나한테 돈을 준다고 하지 언제 제가 이제 나중에 아버지한테 돈을 갚는 걸로 하겠어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도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거래는 기본적으로는 대여가 아닌 증여 거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전 대여 거래로 인정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 가족 간에도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금전대차 계약서에는 당연히 대여 금액, 만기, 이자율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는 이 금전대차 계약서 상의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 지급하는 사람은 이 이자 지급 금액의 27.5%를 원천 징수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그 이자를 빌린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전대차 계약서 상에 원금 상환 일자에 원금을 상환하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자율은 얼마나 책정을 해야 될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고 또 공증은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이자율 측면에서는 이 이자율이 1%든 2%든 3%든 이렇게 정해놓은 건 없어요. 뭐 1%로 했다고 이거는 대여가 아닌 증여다. 3%로 했다고 이거는 대여다라고 세법에서 정해놓은 바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뭐 이자율 정도는 책정을 해야 된다. 뭐 저리로 하면 이제 1%라든지 뭐 2%. 요 정도로 이제 책정을 해서 금전 대차 거래로 이자를 지급하면 이제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자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게 문제로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만기만 이제 설정을 하고 이제 만기 시에 이제 금전을 갚는다고 하면 그 사이사이에 이자가 없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 세무서에서는 그렇게 제3자 거래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돈만 빌려주지 않잖아요. 이자도 당연히 받는데 이자 없이 원금만 이제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이거에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이자율은 좀 책정하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증은 반드시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공증은 사실 형식으로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형식을 지키더라도 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만기 시에 금전을 상환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대여가 아닌 증여니까 공증은 아무리 받아도 실질로 이자 지급과 그 원금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공증은 꼭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기가 뭐 10년, 20년, 30년 이런 기준에 있어서 뭐 만기 30년이면 이거는 증여다, 뭐 만기 10년이면 이건 대여다 라고 기준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기준은 사실 없고요. 사례로 이게 좀 살펴보면 이게 통상적인 경우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통상 이례적으로 한 30년, 40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만기를 길게 설정하면 이거는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본다 라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그 과세 당국에서는 뭐 단순히 이제 대여 시점에 대한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로 길게 하냐에 따른 증여냐 대여를 보진 않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대여 기간을 벗어난다고 판단한다면 이거는 대여가 아닌 증여다라고 사실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납세자 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27.5%의 원천 징수를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받는 사람은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잡히게 돼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이자 지급만 하고 신고를 하기도 또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일반적인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천 징수를 안 한 부분에 대한 이제 가산세가 있는 거고, 이자를 지급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과소하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과소 신고 부분에 대한 원금 부분과 더불어 이제 가산세 부분이 추징될 수 있겠죠, 나중에. 우리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많이들 지금은 이제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 되고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이제 오피스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로 10년 등록을 하면 이제 각종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렇듯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기간이 장기로 10년의 기간을 두고 세제 혜택을 두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하시려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주택의 임대기간을 장기로 하시는 분들이 꼭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셨으면 해요. 중간에 내가 마음을 바꾸고 이걸 팔아야 되는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이제 못 파는 상황이 생기는 것보다는 애당초에 이 집은 임대주택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 집은 내가 좀 오랫동안 가져가겠다라는 분들이 임대주택으로 좀 등록을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그 직전에 그 임대차 계약 시점보다 5% 이상의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대료의 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셔서는 안 되고, 아무래도 5%의 상한을 조금 지켜야 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라든지 임대료 상한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지키실 수 있는 분만 임대주택으로 좀 등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부동산 세금은 우리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납세자 분들이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같이 서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절세되는 방안들이 더 나오다 보니까 머리를 혼자 맞대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같이 맞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라고 모든 걸 다 챙긴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납세자 분들도 같이 서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챙기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 더 좋은 절세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그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그 이메일 주소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제 이메일 주소에 뭐 기재된 연락처라든지 뭐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부동산 절세시대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주기적으로 부동산 세금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면서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그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